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해서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이 나왔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목소리 잠시 듣고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본 기획안면 윤 대통령 직접 탄핵 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겁니다. 발송송달이라는 방식 자체가 부적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발송송달이라는 것은 유치송달, 여러 가지 전제가 되는 송달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제가 안 됐을 때 발송송달을 통해서 송달한다는 의미인데 그 전에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전혜 변호사. 네. 지금 발송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이제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은 좀 뭐랄까요? 이거 좀 잘못됐다는 좀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좀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좀 상황을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특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죠.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도 변호인단의 윤곽근 변호사라든지 오랫동안 검찰에 있었던 분들은 있습니다만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탄핵 심판과 재판 그리고 수사 이게 나눠서 변호인단을 꾸리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출신의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풀이 굉장히 적습니다. 오늘도 변호인단이 변론준비기일에 나가서 국회 측에서는 지금 17명의 변호인단을 선임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중에 헌법재판관 출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변호인단이 제대로 선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도 조금 더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1월 3일로 변론준비기일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오늘 그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헌법재판소 특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좀 해봤었던 변호사들을 더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 보입니다. 지금 방금 이제 화면에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조 변호사님, 그 대통령 측은 서류 송달 과정,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 과정도 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좀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조차 결정하는 것이 헌재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미 헌재가 송달이 간주되었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예. 지금 변호인 선임에 대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형사와 관련된 관련된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여지고 헌재 사건에 대해서는 좀 사건을 좀 다뤄본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송달 간주 결정을 살펴보더라도 전원이 모두 다 송달 간주 결정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런 지연 전략에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심리 자체는 다음 변론 준비기를 통해서 아마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고 예. 차후부터는 변론 기일을 통해서 아마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서류 송달 결정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고 이제 모든 재판관이 다 동의해서 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메시지를 냈을까요? 대통령 측에서. 저는 그런 모든 메시지가 법원을 향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을 향한 목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 행위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면서 국민의힘과 일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입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번 송달에 대한 의견조차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지극히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입장을 지지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옳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괜한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만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행위 자체는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정말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너무 빨리 몰아세우듯이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렇죠. 헌재에서 속전속결로 시작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도 다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최근에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헌재와 수사를 분리하겠다고 하면서 헌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 사안은 그거지 않습니까? 비상계엄령을 왜 발동을 했느냐, 왜 발동을 했느냐인데 이걸 수사에 가서 수사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좀 피하지는 않겠지만은 법적 책임 피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좀 다른 일단락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수사에 임할 것이고 헌재에 가서 한다는 게 아주 적극성을 지금 띠고 있어요. 헌재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설명을 하겠다. 왜 이게 전시나 사변 혹은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령을 선포를 하게 돼 있는데 왜 내가 계엄령을 선포를 했는지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왜 선포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2월 12일 담화에 나온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국정마비 상태였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헌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고 오늘 헌재 준비 기일에 갈 거라고 예상대로 못했잖아요. 예상대로 못했는데 일단 변호인단이 다 꾸려지기 전에 일정 부분이 구축이 됐을 때 바로 오늘 변호인단이 출석을 한 것은 헌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그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동안 있었던 송달 문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할 수가 없었던 물리적으로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심판이 어떤 절차로 좀 이루어질 것인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인데 그 준비되시는 대로 좀 화면으로 보여주시고요. 자, 김진욱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지 좀 보겠다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논의 중이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그랬는데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재판관 임명 문제가 커지면서 지금 탄핵 정국까지도 이어지고 좀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한국수 권한대행도.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심리에 일단 착수한 것이잖아요. 첫 변론 준비기일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을 안고 지금 이제 들어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해서 심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이 시작됐고 심리는 가능하니까 가능한 들어갔지만. 것이죠. 예. 그냥 전국적으로 그러면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변을 헌재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 세 분의 임명 동의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권한대행께서 네. 이 부분을 임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최상무 권한대행께서 신임 이제 최상무 권한대행께서 세 분에 대한 임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오면 아마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는 지금 어차피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데까지도 조금씩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단계의 얘기를 지금 미리 할 필요는 없었던 것처럼 보이고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이거는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심리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이 헌법적으로 위헌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무죄를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지금 형사재판 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에 준해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보는 그 방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지금 12.3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정해놓은 명확한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냐, 또 국헌 분란이 있었느냐, 또 폭동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헌법에 위반이 있었다 없었다는 것을 따지는데, 오늘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검찰이 이번 계엄이 국헌 분란의 목적과 폭동의 구성 요건을 갖췄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있어서도 이 부분, 국헌 분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폭동의 구성 요건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그 헌법을 위반했다, 위반하지 않았다, 이런 것만 확인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이 심리가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느냐, 이런 것을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정확하게 이 변론을 준비하셔야 될 텐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 12.3 비상계엄이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셔서는 아마 그 정당하게 방어를 하시기엔 상당히 힘드실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도 이제 본인이 직접 지난 12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내지는 뭐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도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 지금 뭐 여론전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의 뭐 대변인까지 뭐 이제 다 구성이 됐으니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왜 비상계엄 당일날 하루만 보려고 하느냐, 계엄하게 된 그 전체 배경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발언도 좀 했거든요. 좀 이런 부분, 지금 김진욱 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그 법리 이제 싸움으로 다툼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겠어요?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는 사실 성격이 다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심리 절차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에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구성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을 하였는지 그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형사재판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각종 증거와 증인 신문 절차가 좀 지루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여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파면 심리 절차의 경우에도 그 당시 많은 증인들이 신청이 되었지만 90명이 넘는 증인이 신청이 되었지만 실제로 채택이 된 건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만큼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다른 성격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구성요건의 부분에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국헌 문란이라고 우리가 헌법과 계엄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 국회와 선관위에 대해서 계엄군이 진주했던 부분, 그것으로부터 명확하게 밝혀지는 부분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2시간짜리가 안 될 수가 있었죠. 사실 그 당시 공수부대가 조금 더 빨리 국회에 왔다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계엄군의 그 진입을 막지 않았다면, 그러면 국회 관계자분들이 그다음에 그 계엄군의 진입을 막지 않았다면 2시간짜리로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엄 상황이 지속될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헌법과 계엄법 그 어디에도 야당이 그 각종 무슨 예산을 삭감한다라든가 아니면 탄핵을 여러 번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구성요건 사유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사건은 너무나 명확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그런 심리와 결정에 있어가지고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나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굉장히 장시간 소요되는 건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강전혜 변호사는 생각은 어때요? 일단은
그 군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수사 상황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그 서류들을 헌법재판소에서 끌어다 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결국 예. 기소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검찰에서 이제 수사가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에게 뭐 직접 비화폰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다, 뭐 체포조가 있었다라고 진술했던 사람들, 사령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가 된다면 예.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서류가 갔을 때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그 진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증인 신청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 채택을 안 받아줄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채택이 된다고 해도 증인 신문 과정에 있어서 좀 축소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탄핵 심판 과정도 수사, 형사 사건의 수사 상황을 조금 더 보고 그게 진행이 많이 된다면 탄핵 심판이 좀 짧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심판은 좀 짧아질 수도 있을 거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요, 그 탄핵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는 얘기 있거든요. 네. 지금 탄핵 같은 경우에는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이 계엄 사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경위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들을 탄핵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이란 직에서 내려올 만큼 위헌 위법하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탄핵 심판이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수사 절차라든지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들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탄핵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는 데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통령도 그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경위를 봐야 된다, 이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 측에서 형사 사건보다는 탄핵 심판을 더 그 주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대통령의 주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같이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었던 것을 함께 봤던 것이 아마 용산 직원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이게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아마도 대통령실에서도 몇 명 정도는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반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국민의힘 목소리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총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이제 박수민 의원이 이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 이 얘기입니다. 법적 판단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이다,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전제하는 것 이것은. 국민의힘이 볼 때는 명확히 이것은 뭐 새로운 2차 피해다. 그러니까 총리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 총리가 어쨌든 뭐 야당에 이제 신속히 뭘 하겠다 협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탄핵을 했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자, 앞으로 이 부분도 이제 국회의 어떤 대치도 좀 격렬해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전망 두 분 전망 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심리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여론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초반에 비상계엄령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거의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 없이 이렇게 굴러왔는데 그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내란 수계 이것은 검찰이 썼던 용어잖아요. 검찰이 썼던 용어인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5개 재판 뭐 11개 혐의를 할 때는 검찰이 전부 다 사건 조작했다고 했는데 이건 그대로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부터 헌재가 가려낼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보조를 맞춰서 이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좀 설명을 하고 헌재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그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김직 대변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운명 공동체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국민과 함께 갈 것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옹호하고 지지하는 이쪽의 입장으로 가신다면 아마 국민의힘 자체가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오늘 검찰이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대통령이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다.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의 나오는 발표 내용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결단할 때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회와 사법부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두고 이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대립을 넘어서서 진영 간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사건건 역시 여러분과 함께 냉정하게 사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네 분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